노유진의 100분 토크. 네, 오늘 100분 토크는 2015년 새해를 전망해보는 4가지 전망 2015 네 번째 순서입니다. 그 초대 손님은 아까 모두에서 늘 소개해드리고 또 쭉 함께 해왔습니다만 우리 영화배우 문성근 씨, 네. 예전에 국민의 명령 대표이기도 하셨고 지금도 대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새정치 아니 민주통합당. 아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에 전신. 민주통합당 네. 통합당 시절에 최고위원도 또 하시고 또 임시 대표도 또 하셨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정치는 완전 은퇴하신 줄 알았더니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 총선에 나설 수도 있다 이 말씀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문성근 대표는 키워드를 남북 관계하고 이제 야당 혁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남북 관계는 아까 우리가 타임라인 다루면서 꽤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만 조금 다루고 오늘 100분 토크는 야당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가 해저 물기 전에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때 공개 방송 현장에 옛다 엿먹어라 하고 여단 상자 갖다 주신 우리 노두환님, 또 멀리 제주도에서 감귤 보내주셨어요. 강인숙님. 그러면 광주에서 목에 좋다고 우리 떠드는 사람들 목 잘 보호하라고 유자차를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던 김민교님. 네. 뭐 이런 분들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모두 묶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소개할 때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꼭 선물 보내세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아서. 선물 좀 보내지 마시고요. 예. 근데 김민교 씨 그 유자차는 유자를 갈아서 만들어서 맛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유자를 싹 그냥 갈아가지고 네. 차를 담아서 이 밑에 가라앉는 거 버리지 않고 싹 다 먹게. 좋습니다. 이 선물 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만 보내주세요. 저희 특히 허니버터 칩스 보내지 마세요. 허니버터 칩은 절대 보내지 마시기 예.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저는 못 먹어봤기 때문에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갔어요. 아까 남북관계 얘기를 꽤 많이 나눴는데 문성근 대표께서는 약간 아까 타임라인에서 다룬 그 외에 국내 언론 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걱정 좀 기대 이런 걸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관찰해 보는 거죠. 일단 하나가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인데요. 조선일보 경우에는 이제 14년 1월 초부터 통일이 미래다 이런 특집을 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알아보니까 13년 9월 10월경에 그 특집 팀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TF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다는 건데 그 기사들 보면 한 80%는 우리가 얘기해왔던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 통일론은 우악스러운 통일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가까워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미디어오늘 취재한 걸 보면 흡수 통일이 하다는데 동의가 되면은 방법론은 한겨레 신문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자기네도 그런 얘기를 기자들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 대통령과의 말과 거의 이제 동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좀 생긴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진전되는 걸 보면 전혀 박 대통령은 말을 듣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안 됐거나 아니면 쌩까는 거죠. 조선일보 그 얘기를.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변화라고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이 상태로 분단을 유지한 상태로는 전망이 없다. 이것은 뭐 해외 연구기관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계 스스로도 그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것. 특히 미중 쟁투 과정에 우리가 미국이 완전히 붙어버리면서 중국 시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재계에 생긴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해 말쯤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아주 재미있게 읽어봤어요. 뭐였냐면 하나 이제 김영희 대기자의 칼럼인데 박근혜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라는 주문을 하는 건데요. 그 기사 그 칼럼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6.15 선언과 14선언을 좋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14선언 후에 이어진 남북 총리회담의 발표문은 2007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네. 그 발표문은 아주 잘된 로드맵이다. 이걸 폐기했기 때문에 MB는 잃어버린 5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말라. 이런 칼럼이에요. 14공동선언 이행계획서였어요. 그게 총리회담에서 한 게. 예. 근데 그날 그 칼럼이 실린 날 보면 사설에는 전경련에서 통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설 내용은 통일위원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설은.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홍석현 회장의 그 발제문이 상당히 그 재미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슨 한반도 포럼인가 그런 뭐 그 홍 회장이 하는 그런 포럼에서 발제를 한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 북핵 문제는 선결 과제가 아니라 지금은 선결 과제인데 이를 남북이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점진 과제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된 제안이에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북핵이 해결되는 로드맵이 짜여진 연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먼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 육자 틀 안에서의 북핵 문제는 점진적인 해결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자로 갔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홍석현 회장의 그 발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가 그야말로 개차반이 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합리적인 보수의 입장에서 우리의 외교와 미래를 보면 이대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합리적인 보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소개된 책자가 한 번 있었어요. 남북 관계 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서울과 평양을 메가시티로 묶어내자라는 제안이에요. 예. 근데 그 제안을 쓴 사람이 삼성전자 기획실이래요. 근문처가. 근데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미중 쟁투 과정에 우리가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아하. 저자 서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보수가 정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선회시키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박수를 보냅니다. 아, 예. 예. 노 대표님도 비슷한 느낌이세요? 예, 저는 우선 뭐 방금 말씀하신 그 홍석현 회장의 이 칼럼이죠. 네. 그리고 뭐 허핑턴 포스트에도 썼죠. 같이 연재가 된 건데, 저 그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그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얘기해라. 그래서 찬성이란 얘기 안 하면 반대란 얘기 안 하는 순간 정복이다. 너 정복 아니냐. 이렇게 막 협박당하는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위협당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주의적 접근을 택했다. 특히 보수 언론의 회장인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게 뭐 다른 진보 인사 한 명이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그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는 이걸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저걸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대북 전략을 짜고 대북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마당에 이런 이제 냉정한 그런 진단을
동시에 이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성이나 적극성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는 제안과 함께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다른 언론사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통일 계획을 작년에 대박 터뜨린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복제에 대한 어떤 태도의 변화처럼 세금을 써서라도 복제해야 된다는 논리처럼 세금 부담을 해서라도 우리가 통일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통일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더 득이 많다. 특히 한국 남쪽에게 더 득이 많다. 이런 논리를 핀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남북 한반도에 걸쳐서 통일의 이 아젠다는 보수의 것이 되는 진보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어찌 보면 북도 이걸 잘 못 따라왔고 남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좀 수세적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 통일 아젠다가 오히려 조선일보 같은 데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리고 북에서는 계속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상 제도를 갖다가 각자의 것을 갖다가 지켜주고 보장해 주자 그게 통일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세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이러니인데요. 네. 아버지 박통 시절에는 통일 얘기를 하면 잡아갔어요. 통일 얘기를 하면 잡아갔다고 그때는. 그랬는데 통일이 국시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잘린 사람도 있어요. 반공이 국시지 무슨 통일이 국시냐 그래서 국회에서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상황을 보면 이제 통일이라는 거를 북한을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들어요. 뭐 MB 정부는 뚜렷이 그게 드러났었죠. 박근혜 위키릭스에 그냥 나왔죠. 정부도 저는 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쪽 그 현재 야권 혹은 진보 진영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그 김대중 정부 시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6.15 선언에 이제 북한의 연방제하고 네, 우리 국가연합하고, 국가연합하고 이제 낮은 수준에서는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6.15 선언에 넣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티엇도 안 꺼내고 5년을 지냈다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두 체제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억지로 묶으려면 평화적으로 되기 어렵잖아요. 어느 한쪽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체제가 융합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통일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통일 방안을 두고 서로 싸울 일만 있지 좋을 게 뭐 있냐. 네. 그래서 평화적 민족 통일이라는 것은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 때는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경협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기존의 모든 합의를 다 백지화시키고 지극히 이제 북한의 체제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일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기보다는 북을 더욱 고립시켜서 무너뜨려서 잡아먹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통일 논의를. 네. 거꾸로 저는 이 통일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전쟁이라도 할 모양이네. 저는 오히려 그런 걱정이 들던데 의견이 좀 달라요. 네, 저는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남북 관계의 어떤 그 변화를 누가 추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 그 전부터 보면은 클린턴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기 부시 때 하도 되어가지고. 그러나 북을 갖다가 실제로 침공할 계획까지 세웠던 게 클린턴 일기 정부 때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기 부시, 아들 부시 때 또 뒤어가지고 오바마가 되면 좀 달라질 거냐 했지만 사실은 안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냐 공화당이 집권하냐 그 당파성 때문에 북의 어떤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닐 것이다. 달라진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든가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뭐 중국은 그 변함없는 사실 후견인인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좀 소극적인 입장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베 정권이 오히려 자기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북에 더 접근하는 전술까지도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북 자체는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북은 또 변할 여지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적어요. 이번에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한미 군사 작전을 갖다가 용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결단을 과연 북이 내릴 수 있는가. 그 어찌 보면은 자기 입장이 옳고 나머지는 다 남이 양보해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양보해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아무 변화도 없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북도 보면 변동수가 변화의 여지가 좁고 결국에는 남쪽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그 남북의 어떤 그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런 비전과 좀 그런 의지가 있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죠. 예, 나타나지 않는 한 변화할 건 없다고. 예. 남쪽에서 먼저 변화해서 어찌 보면 남북의 어떤 그런 좀 대화를 오히려 당사자, 가장 직접적 당사자들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가지고서 주변 강대국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변화가 없다면 그 출발은 남쪽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이걸 진지하게 하려면 그 6.15 선언, 14선언의 부활 예. 그 약속 이행부터 네.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복구하겠다는 그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데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전부 책략이라고 봐요, 솔직히. 진정성이 없는 거다, 이건 진짜. 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근데 이제 그 주변 이게 그 북핵이 문제가 되니까 육자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 나라 경우는 러시아는 약간 좀 덜하지만 3개국은 현상 유지가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선이 필요한 건 우리가 제일 급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개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방해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미국 경우에 이제 북핵으로 여러 가지 딴지를 걸고 요번에 이제 오바마가 또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있으나 적어도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오래 1300년 이상 같이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면 이건 반인륜이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실제로 방해하지도 못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밀어치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세 문제인 그렇죠. 것이죠. 예. 자, 우리 지도력이고 리더십이고 그렇죠. 그런 네. 거죠. 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어려웠던 게 미국 쪽에서 불협화음을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미국이 이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군사적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공격한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문제지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을 외세 탓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봐요. 전적으로 남북한 합쳐서 그럼 우리 탓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탓이죠. 당사자들의 예. 문제가 가장 크죠. 이북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이번 신년사에 밝힌 것 같은 그런 100% 남 탓하는 태도? 예, 물론 최고 존엄이 뭐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는 근데 정치인들 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염치가 조금은 있어야지. 하여튼 그 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예. 남북관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가 야당 혁신인데 네. 최근에 재밌는 뉴스 보도가 있어요. 우리 정동영 새정년 상임고문이 한 달 전에 여기 다녀가셨는데 예. 그죠? 벌써 한 달 됐나요? 3주 정도 그러셨나? 됐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다든가 뭐 신당 창당을 하는 걸 깃발을 든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뭐 그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진보 범진보 어떤 혁신 야당 이걸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정당 지지도에서 뭐 민주당하고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나온다. 수도권하고 호남 40대 50대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문성근 대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당?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이제 광화문에서 그 논의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너무 못하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이제 이번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건데 좀 의아하죠. 얘기 저도 이렇게 전에 듣는 바로는 그 새정년 안에 이제 진보적인 분들 나와라. 그다음에 정의당도 같이 가자.
뭐 이런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새 정치연합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나시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벌어져서 지금 이 아수라장이 됐느냐, 이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선거제도죠, 뭐. 예, 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도 잠깐 되고 있는데, 개헌 뭐 이번 집정부전 내각제다. 지금 지역구도 속에서 그거 하나만 하죠. 그 새누리당 영구집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단판 승부로 정권 교체라도 해볼 수 있었잖아요, 2번.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모든 것을 정당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개선되기 전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역대 제3당 운동이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다 안 됐죠.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네. 지역 정당 빼놓고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가능하냐? 노 대통령 해봤잖아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준다면 그러면 총리와 조각권 주겠다. 그래도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영남 싹쓸이 하는 한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은 총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2번 정도, 첫 번에는 한 5석, 두 번째는 한 20석 정도 앞서면, 그러면 우리를 쪼개기 위해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참 불가능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저도 정당 혁신 운동을 올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갑죠. 일종의 동지니까요. 방향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라는 면에서. 그런데 저는 접근을 이렇게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그 시민의 조직화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시민이 참여해서 그 지난한 역사를 계속 여기까지 밀고 왔잖아요. 뒤집고 정당권에서 결국은 망가뜨렸고, 뒤집고 정당권이 또 망가뜨리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대의제도의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SNS 혁명 시대에 이제 들어오는 시대니까 정당 혁신이든 정치 혁신이든 이것을 시민 참여로 접근해보는 것. 아니, 그 얘기로 나가기 전에 생각인 거죠.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하여튼 제3당이잖아요. 야권에. 그렇죠. 이제 운동을 거의 20년 넘게 노 대표는 해오셨는데.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두 축이, 두 흐름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지지부진한 현재 제1야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갈 거냐, 고쳐서 쓸 거냐, 아니면 또 완전히 이제 탈바꿈 할 거냐 하는 여러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지리멸렬한 진보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맞닿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기본 흐름 자체는 좀 다른 문제식에서 출발한 각각의 그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이 생각납니다. 그것도 뭐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보면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면서 그 열린우리당에서 다양한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7, 8개의 흐름이 나오고 또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분들까지 해가지고 또는 그 당시 민주당에서 또 뭐 중도통합신당, 중도통합민주신당 뭐 그러면서 뭐 미래구상 뭐 제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하다가 이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게 합류되는 1년여에 걸친. 예, 그러니까 손학규 씨 쪽하고 합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됐고, 네. 그리고 대선에서 지고 나서 총선 앞두고 또 남은 옛날 탄핵했다가 망한 민주당, 그거하고 합치면서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뭐 7, 8개. 7, 8개 아니고요. 네.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그거는 정리하면 2개인데 예.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정거장 예. 이렇게 만들어졌던 소그룹까지 하면 7, 8개 됐다가 나중에 다 정리가 이제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어떤 큰 어떤 몇 개로 다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온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전당대회 결과 잘 수습이 되거나 또 잘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몇 개 흐름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 어느 시점에서 또 상당 부분이 다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야권 개편,
이른바 야권 혁신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개편의 어떤 과정의 흐름과 그다음에 이 뭐 진보정당의 흐름은 좀 저는 뭐 다르다고 봅니다. 이 진보정당을 이제 지금처럼 지리멸렬하고 또 이렇게 국민으로부터도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 돌파해 나가는 데서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데는 합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이 지금 신당은 어느 거냐 이거지. 어느 거냐. 그 뭐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뭐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그 계획과 지향하는 바를 내놓은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뭐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선언문이니까 좀 정치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제가 선언문 요약하니까 그렇게 보이던데 정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국민 TV 라디오에 이제 거기 대변인이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신 거 누구예요? 보니까 대변인이? 양기환 씨라고 스크린 커트문에 예, 영화 운동 하시는 분이죠. 그 양반 얘기는 정동영 전 후보의 그 합류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새정년 안에 진보적인 분들이 나오고 뭐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좋은 움직임이라고 본다. 뭐 물론 같이 할 팀이라고 세력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면적인 정당 개편을 추동하겠다라는 뜻인 걸로 보여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솔직히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분열할 힘도 없는 당 아니에요, 지금? 분열의 동력조차 내부에 없는 당 아니에요? 글쎄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 아니, 저는 내부에 분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대립하는 어떤 투쟁하는 어떤 흐름이 두 개 이상 안에 있어야 분열이라도 일어날 텐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 그렇게 분열하는 복수의 주체 대립하는 복수의 주체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분열할 힘도 없는 제1야당?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 예, 저도 뭐 분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비행기는 그 무동력기라고 있는데 바람을 잘 타야 되지. 바람 못하면.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오죽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새정년의 문제를 그 구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핵심은 결국 DJ의 부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3당 합당 후에 호남과 타 지역의 개혁 세력이 고립되면서 김대중 선생의 그 독재가 이루어졌거든요. 선의의 독재가. 예, 이제 일종의 계몽군주 역할이. 네, 계몽군주가 됐죠. 그래서 의원들이 뭐 30명이든 50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역할을 줘서 일을 시켰고 안 하면 잘랐고 그리고 외부에서 세피 영입해 가지고 낙하산 공천으로 당선될 때 가지고 꽂아서 당선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일했고 그러니까 모든 총선 때마다 공천을 잘했어요. 김대중 총재는. 그랬는데 김대중 총재가 빠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누구도 가도록 서로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버넌스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고 당권 대권 분리가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무너진 거죠. 그게 10여 년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인을 DJ 부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서 처방이 DJ 재림이나 부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도로 메꿀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경우가 상향식 진성당원 상향식으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때까지는 민주노동당이 모범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원 구조에 있어서.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됐던 거고요. 작동이 안 된 게 아니라 총선 끝나자마자 한 번 하고 나서 총선 끝나자마자 없애버렸죠. 완화시키고. 아니, 그때 그거 없앤 게 정동영 씨 쪽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시도가 이제 그 참여정부가 끝나면서 이제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을 한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통합운동으로 당연히 비춰졌지 않습니까? 제가 노회찬 대표도 뵙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통합운동이 아니라 정당혁신운동이었거든요. 혁신된 정당이어야 통합이 된다. 그렇죠. 예, 소선거구제인 상태에서 연합이든 통합이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렇게 가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반성하는 건 뭐냐면 민주통합당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참여자들 폐기 딱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 동안 정말 경악을 했어요. 그 어게인 2004년이에요. 정확하게. 완전히 경악을 했는데 제가 반성한 건 뭐냐면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을 온라인의 운동장을 만들지 않고 통합을 한 거예요. 이게 운동을 추동한 제 잘못입니다. 만들지 못하고 통합을 하고 통합 대선 끝나고 나서 폐기하는데 저항할 세력이 없는 거죠.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탈당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뭐 정의당 그다음에 여러 정당들이 선거 때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통합을 하든 하는 데서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시민 모임이 이것만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쪽을 향해서. 근데 지금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의 동력이 내부에 없죠. 제가 이제 분열할 문재인 의원이 그 정당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고 박원순 시장이 동의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형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정당 형태에 대해서 예. 문재인 의원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노한테 유리하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동의를 한 거죠. 아니 그 방식으로 해서 2004년 총선 때 성공했는데 일시 현직 대통령이 당원인 상태에서도 그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다 없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또 한 번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을 거기다 주는 정당 혁신을 했다고 합시다. 다음 총선 끝나고 나면 또 없앨걸요? 글쎄요. 그래서 처음에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때는 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온라인 광장을 당산에 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체제가 바뀌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그럼요. 이 당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 주도형으로 초정파 모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온라인에다가 21세기형 전민련을 만들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는 한국형 무브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운동 경험 세대는 전민련을 만들자. 안에서. 그러고 그 힘으로 정당을 견인하거나 또 후원을 해주거나 그래서 독자적으로 영구히 존속해야 이 정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초정파 시민 모임이 이 비용이 한 2, 30억 든다니까 그럼 한겨레 신문 만들던 방식으로 국민주 모금으로 그러니까 의결권을 일정 정도 제한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주식회사로 가자.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제 제안입니다. 그 되게 어려운 게 옛날 시골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4.H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4.H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4.H 회장이 공금 들고 한번 서울로 튀어버리고 나면 그 마을에는 4.H가 다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이 2004년 열린우리당 때 한 번 배신당했죠. 그렇죠. 민주통합당 때 또 배신당했죠. 두 번이나 말아먹은 4.H야. 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번에 그 캐비넷에서 뭐가 CD가 없어졌다면서요. 예, 뭐 당원 예, 그게 이제 당원 아닌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당원보다 좀 더 넓혀서 선거인단 CD가 없어졌다는 거지.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D 없어지면서 그 분들도 다 다 날아간 거죠. 네, 36만 명이 날아. 그러니까 이제 왜 없어졌겠어요? 누가 없앤 거예요. 먹은 거죠. 예,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그냥 누가 없앤 거죠. 없앤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저도 이 당에 옛날에 잠시 몸담아 봤지만 이제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문성건 대표가 그 국민의 명령 하실 때 제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잖아. 이 일을. 그렇죠. 나는 내 인생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내가 해서 되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 당에 들어가 보면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 흙탕물을 막 튀겨요. 아무나 보고 욕하고 아무나한테 억지부 던지고 뭐 아무나 모함하고 욕하고 그래요. 쌍소리하고. TV조선에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내 얼굴에도 내 옷에도 다 흙탕물이 튀어요. 그러고 나면 밖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얼굴에 흙 묻히고 다니는 놈 취급을 해요. 그 싸움에서 그 혁신하려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뭐 이름이 또 민주당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도 이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내부에서 자기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흙탕물을 튀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알아봐서 저 사람은 물 튀긴 놈, 저 사람은 그 튀긴 물이 와서 맞은 놈 이걸 구분해서 편들어주면 모르는데 나가면 니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걸 하도 많이 먹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일 하기 싫다 나는 이제는 이 상태까지 왔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삼세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때 그 현상적으로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꼭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재인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진전된 거잖아요. 특히 친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동의를 했어.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논리가 없잖아요. 이거 반대할 논리가. 반대할 일은 조경태도 있고 뭐 저기 누구냐 아니, 뭐 저 그건 안산의 무시하고 김영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아니, 근데 흑상물 튀기는 거기다가 사람들 한 10여 명. 이럴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가 제안한 것을 조금씩 자기네 그 정당에 맞는 걸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새누리당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는. 새누리당은 많이 계속 잡았어요.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새누리당은 있어요. 진화했는데 조금씩. 여기 원조인 야당만 망한 거야. 이게 발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의 지도 체제에 따라서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아예 시민 주도형 초정파로 가자 이거죠. 근데 그 말씀 알겠는데 뭐 제가 좀 다른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세판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잘 수습하면은 현재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래의 어떤 그런 이제 개혁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압박, 그 견인이나 그 무번이 일종의 민주당의 좌파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기여를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뭐 궁금한 게 네. 오늘 직접 뭐 이게 또 출연하셨으니까 또 저도 저처럼 궁금해할 분들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당적이 없으신데 네. 언제쯤 어느 당적을 가지실 건지 이걸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통합당이 만들어질 때 합의한 내용을 깼잖아요. 대선 실패 후에 깼잖아요. 그것을 복원하고 실천한다면 제가 늘 주장해왔던 일이니까 그 일을 같이 해야 되겠죠. 촉구하는 지금 밖에서 또 지금은 시민 주도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게 그동안 실패 경험에서 온 이제 결론이고요. 아니 당헌에 못을 박아놔도 전당대회 할 때마다 당헌을 고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 당헌에 그런 거 이제 이 조항은 못 고친다 그러면 그 정도 고쳐. 그 정도 고쳐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건 그 이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해필도 조선일보예요. 딱 조선일보식 보도인데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던 분들 몇몇이 책을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의원이 지난해 대선 끝난 후에 했던 말들 이런 게 거기 나오나 봐요.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보도를 했던데 다시 또 한다면 문재인한테 양보 안 한다. 이기지도 못할 사람이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한 걸로 나와요. 예? 근데 그런 것만 찾아서 지금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놨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대선 다시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17년 대선. 아니, 그러니까 그 2012년 대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하지 않을 대선에 대해서 그 얘기한 것을 또 왜 굳이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지?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후보 출마해가지고 당명을 다시 민주당으로 고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안철수 현상은 소멸되었고 남은 것은 국회의원 안철수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여망은 남아 있죠. 그렇죠. 예, 그 구조는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 현상 자체는 소멸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일어났던 토네이도는 소멸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만 덩그러니 지금 남아 있고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의 밥이 돼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민주당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저렇게 진행이 되고 뭐 지금 문성근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런 초정파 무슨 시민 참여 모임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이나 이런 걸 이끌게 되면 그러니까 다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세간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관련해서 다른 쪽보다도 소위 그 자칭 중도 비노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결과와 무관하게 이렇게 그 현대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당을 좀 고쳐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어긋나가는 방향으로 갈 건지가 더 관심사 아니에요? 분당해서 하느냐. 분당할 거냐 아닐 거냐. 분당 절대 못할 걸요? 예. 그 분당할 수 있는 실력 가진 사람들이 없을 걸? 제가 보기에는.
네, 분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분당은 어떤 경우든 분당을 하려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적 조직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한데 나가서 하는 거지. 지금 새정치연합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가고 안에서 분탕질을 치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그 왜 분당치를 칩니까? 그게 또 예, 다양한 이유가 잘못된 있어요. 질문이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여하튼 정치라는 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배가 막 중간에 못 가게 만들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떨어뜨릴 이유는 없는 이제 거. 원래 성격이 그런 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적 욕망이 앞으로 많이 나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과대망상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의 성격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원한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내지 그룹의 이해관계. 예, 예컨대 이제 참여정부 때 좀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 친노에 대한 원한을 못 잊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가 아주 보수적인 동네에 있는 분들. 이러면 이제 분탕질을 치면 칠수록 거기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격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격려에 내가 잠재적 대권 후보라는 망상이 결합하는 경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격상 원래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수도권 어느 지역에는.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욕하는 걸로 오로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당이 크니까 온갖 사람이 다 있는데 그게 리더십 혹은 지배구조가 확실하면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그런 관리가 불가능해요. 한마디 하면 막 온 언론에서 다 데스크톱 네, 불가능한 거버넌스가 회복되긴 어려운 거다. 근데 이제 대신 그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큰 그 공적 이익을 향해서 이게 사적 욕망들을 잘 조직화하는 방법.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 현재로서는 그 당에게 바랄 수 있는 건 그 정도 아닌가 싶고 대신 시민들로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계속 압박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직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전통적인 혹은 좀 범야권 지지층이 예. 오랫동안 사실 서포트를 해온 셈인데. 그랬죠. 열심히 했죠. 예, 그 과거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예. 이게 뭐 리모델링이나 또는 이제 재건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탐에 좀 이거 이제 철거를 돌려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냐. 이럴 바에는 네. 차라리 깨지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극단적인 예. 뭐 그런 어떤 지적까지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야권 지지층의 그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고도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없어질 거면 벌써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끝나면서 잔류민주당에 흡사병 돼버리잖아요. 국회의원 10명 있는 당에 그냥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현대 정치사가 지금의 사정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나빠서 저런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구조 모순이 누적된 결과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구 진영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시민의 숫자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조직화하는 접근으로 해서 나아지도록 하는 거 이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거죠. 정의당을 키웠으면 안 되나? 아니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지금 왜 저렇게 민주당이 마음대로 가냐. 정의당만 한 20석 되면 일로 다 왔을 텐데. 아무리 난리가 나도 나중에 결국 우리 찍을 거야. 그걸 알아서 그래요. 그것도 참 문제인데. 볼모죠. 시민이 예, 볼모로 그렇죠.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1등할 의지와 패기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100석 이상의 2등은 보장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좀 기대감이 그게 사실 또 기득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득권이죠. 거기에 기대 가지고 요구되는 어떤 그런 이제 개혁을 갖다가 등한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실력 있는 못된 놈이라면 네. 가면서 막 자리세 고리 뜯고 행패 부리고 막 총으로 사람 쏴 죽이고 막 하는 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한 반인데 이 반한테 야 그래도 내가 있어야 저 좀 횡포를 좀 말려주지. 나 말고 저기 정의당이나 저런 꼬마들 믿고 니네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투표할 때 가면 결국은 1번이 싫으면 2번이라도 찍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구조로 지금 30년을 살아온 건데. 네. 근데 그 정의당을 꼬마라고 하면 좀 정의당은 좀 그렇죠. 아니 그쪽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우리 저기 전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제 새정치연합을 가리켜서 최근에 망해가고 있는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문 대표 이야기는 네. 이제 소선거구제 우리가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걸 절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분단 국가고 네. 이제 북한으로 인한 이제 그 심리적 컴플렉스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느 당인가가 그 제1야당 역할을 소선거구제에서 해야 된다면 진보 정당이 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3당 합당 후에 실질적으로 그 호남 그 민중들이 진보적이 된 게 사실이잖아요, 또. 일정 부분. 예, 일정 정도 네.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진보 쪽에서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 활동은 안 하죠. 노쇠화해 가지고 당 조직 안에서 활동을 안 하는데 그 기반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포괄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문 대표 생각은 이제 이번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후보가 합심해서 당을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당으로 네. 혁신한다고 할 때 네. 이제 그런 조건이 되면 다시 시민들과 함께 거기를 가서 그 당을 좀 혁신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런. 아니죠. 초정파 시민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이는 시민들이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이 그런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총선에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저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2번인가 잘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형태든 저게 법제화는 필요해요. 법제화하게 되면 지금 사정년도 국민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6만 명 DB는 버렸지만 새로운 참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 조직 안에서 정의당 경선에 갈 사람은 거기 선거인단 하시고 사정년 할 사람은 하시고 그렇게 움직여가도록 초정파여야 된다. 여당만 아니면 된다. 1번 빼고 다 모이는 그렇죠. 거. 예, 새누리당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시민이 모여보자. 아, 지금 그거구나. 그러니까 네, 전에 네. 국민의 명령하고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하층 통전. 아니 국민의 명령도 사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혁신과 통합 쪽에서 지도부에 출마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이게 그 논리를 대고 분위기를 하면 선수끼리 알아서 하실 줄 알았죠. 근데 그 초정파 모임 대놓으면 결국은 이제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노동당 같은 작은 정당들은 그가 잘 되면 되게 불리하겠네. 그죠? 노 대표님 아니, 어떠세요? 초중파 아니, 모임이 같이- 잘 돼서 불리하다기보다는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면은 네. 사실은 이제 고사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겠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저는 놀랐어요. 문재인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셔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랬는데 지금 법제화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역선택을 방지해 주는 거고 예, 예, 예. 두 번째는 그 전화번호로 거주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고 굳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100% 완전 개방 경선이잖아요. 할 필요 없는 거죠. 당마다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어느 당은 30%하고 어느 당은 안 해도 되고 그건 각 당이 정하되 아니, 뭐 대신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 역선택을 못 하도록 같은 날 이제 아니 진행하고 그거 굳이 같은 날 안 해도 돼요. 따로 하더라도 이를테면 새누리당에서 한 번 한 사람은 새정련에서 못 하는 선거 거예요. 관리 과정에서 선거 관리를 이제 공영화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이제 있고 법제화해서 하려면 같은 날 해야 맞는 거예요. 날짜 딱 잡아서 이제 1번 찍으러 가는 사람, 2번 찍으러 가는 사람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같은 날 가서 투표하고. 아니 다른 날 하면 왜 안 되지 법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요. 아, 관리가 어렵다. 네, 그 차이고 사실은 뭐 너무 이렇게 자기적으로 보면은 같은 날에도 뭐 여기 두 번 할 수도 시도를 한다거나 이러다 그건 걸러지니까 그런 건데 다른 날에도 걸러지게만 하면은 되긴 예, 돼요. 된다는 거죠. 되는데 저는, 이제 예. 관리 비용이 더 들고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당의 그 공천 시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좋은 점은 있죠. 분명히 두 당에게는. 네, 그러나 그 결국 제3당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아니 그거는 이 당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 뭐 이런 쪽에서 겁이 나서 찍으러 경선하잖아요. 가냐고. 예, 그러면 우선 얼마나 참여했느냐로 판가름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본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이 있죠.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실생활에서 부산만 해도 덜해요. 부담이 올수 대구 같은 있으니까. 대구 같은 데는 뭐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그런 불리익으로 치면. 여하튼 저희가 좀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네네. 국민의 명령하고 네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 이 예비 경선 법제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면 그럼 출마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근데 약속을 해놔서 그게 좀 그렇죠. 약속 뭐 정치하는 사람들 약속 어기는 거 뭐 밥 먹듯이 하는 건데. 뭐 아니 어기면 유리한 지역이라면 약속을 어길 수 있는데 한번 가서 저 들이받은 거잖아요. 뭐 예. 맨 땅에 받은 뭐 거라서. 어떤 지금 심정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진보 정당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새해 전망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 노 대표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진보 이 아까 얘기한 제3의 신당 그게 맥락이 제1야당의 혁신과 관련된 맥락도 있고 그다음에 4분 오열되어 있는 진보 정당의 혁신과 통합과 관련된 맥락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금년도에 이 특히 진보 정당, 진보 야당의 혁신이나 통합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예, 뭐 일단은 정의당의 공식적 입장은 이제 그 당 대표의 어떤 입장 표명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서기를 그 기대하고 촉구하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현실 정치가 좀 타파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또 지리멸렬한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대를 거두고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창당 때부터 진보 통합의 그런 기치를 갖다가 쭉 열어온 당으로서 그걸 재확인하고 다만 지금 흐름이 이제 그런 걸 촉구하는 분들의 선언까지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정당을 할 분들은 또 달리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당을 하려는지를 봐야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신중히 지켜보겠다까지가 현재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이재호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정치 카페에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마무리에 우리 진보 정당에 대한 충고의 말씀, 뭐 혹시라도 그런 게 평소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문성건 대표께서도 평소에 느끼시는 바를 솔직하게 쓴소리를 좀 기탄 없이. 저는 그 어느 당보다도 진보당이 정의당이 제일 먼저 시민 참여형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그러니까 스스로 교육을 많이 한 분들이고 열정적인 활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그 초종파 시민 주도 모임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온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는 이제 무브원도 있고 영국 노동당은 스스로 당이 만든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그 만들어내고 나면 이거를 인류 공적 자산으로 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해적당이 그 당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왜 생각을 했냐면 요번 일본 가서 문목사 추모 모임을 했는데 거기 동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 듣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플랫폼 안에 그럼 우리도 일본 교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고 정부와 이렇게 당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장점을 좋다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뭐냐면 일본 정치가 민주당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풀뿌린 강해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국민들이 기가 죽어서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형성을 해서 모이는 힘을
아마 정의당이 제일 큰 혜택을 보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이 안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노동운동 하셨으니까 10%가 안 되잖아요. 노동조합 결성률. 특히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비정규직이 분야별로 노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뭐 협동조합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뭐 시민 문화교실, 정치교실 이런 것들을 그 민간 띵크탱크가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지역에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러니까 21세기 전민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보 정당들이 가장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쓴소리를 부탁했는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새해 각오나 새해의 어떤 다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면서 방송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 대표님 새해 계획이나 신년 하여튼 다짐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예. 새해 소망도 괜찮습니다. 예, 뭐 저는 새해는 좀 이제 쓴소리보다 단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칭찬은 코끼리도 움직이게 한다 그러는데 이제까지 쓴소리 많이 했지만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좀 따뜻한 얘기를 하려고 무척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문 대표님. 굉장히 답답해 하시죠, 국민들께서. 근데, 역사적 긴 흐름 속에서 괜찮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화, 완전히 깨뜨려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주변에 한 6개월에 1명 정도만 이렇게 따박따박해서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세월 이야기인 경우도 있죠. 그렇게 네. 세월 이야기인 경우도 있고 뭐 역대 미워한 왕들 뭐 한 몇백 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 인물들이랑 그렇게 되는 법이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야죠. 예,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 신년 첫 방송을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성근 대표도 굉장히 장기간 담배를 피우신 분인데 이제 5일차 지금 금연 중이고 저도 이제 3주차에 들어갑니다. 뭐 딴 걸 못 하니까 담배라도 끊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뭐 누구 좋으라고 하루에 세금만 3,500원씩 갖다 바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안 다물고 예, 반드시 계속해서 담배와는 담을 쌓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이게 국제보건기구가 채택한 건강의 개념인데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혼자서 건강할 수는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혼자서는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회적으로 더 안녕한 상태에 살 수 있도록 다들 관심을 더 가지고 조금씩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 2015년 마지막 방송을 우리 이 정치 카페 할 때에는 금년도 진짜 괜찮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2015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아직 굴뚝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 분들. 예. 예. 그분들이 빨리 지상에 내려오도록. 내려오신 분들도 좀 있는데 CNM은 내려왔지만 예. 아직 쌍용차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못 내려온 분들 한일합섬도 네. 그렇고 그래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카페 32회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